본격 IT 전산지식 기초개념 강좌 Shared IT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5강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솔루션입니다. 지난 4강에서 네트워크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드려야겠죠. 이번 5강에서는 업무하시면서 많이 접하시게 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즉 장비들과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들어가질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선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룰 거예요. 1부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제조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패킷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레이어 1에서 7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드웨어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패킷입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 업무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이 패킷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패킷은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하는 혹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작게 나눈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보라는 뜻의 패키지와 덩어리라는 뜻의 버킷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패킷에는 누구에게, 어디로,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레이어 2에는 맥 어드레스가, 레이어 3에는 IP 어드레스, 레이어 4에는 포트 넘버, 레이어 5에서 7까지는 HTTP, FTP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뭐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네트워크상에 흘러다니는 데이터의 단위는 패킷이라고 하고 이 패킷 같은 데이터들의 합을 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엄연히 따지면 네트워크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의 단위가 전부 패킷은 아닙니다. 통상 패킷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초보자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아니 그냥 데이터를 한 번에 쭉 보내면 되는데 왜 쪼개서 보낼까요? 왜냐면 데이터의 전송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60메가짜리 데이터를 초당 1메가씩 보내는 회선에 태워서 보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네, 60초, 즉 1분이 걸립니다. 근데 회선에 문제가 생겨서 55초에서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1메가부터 보냅니다. 또 1분 동안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비효율적이라서 패킷은 60메가 데이터를 잘게 쪼깁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쪽에서 잘 받았는지 물어보고 잘 받았다고 확인되면 다시 1메가를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1메가씩 쪼갰다고 해보죠. 그러면 1메가 보내고 확인하고 보내고 확인하고 이걸 총 60번 하는 건데 중간에 끊겼다? 그러면 그 끊겨서 보내지 못한 패킷만 다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안정적이겠죠?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려는데 영화 하나 보려면 10기가짜리 파일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패킷으로 일부를 보내고 수신하는 측에서는 받은 패킷으로 영상을 보고 그 넷플릭스 서버에서 계속 패킷을 보내면 10기가 파일 다 받기 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기더라도 끊긴 부분부터 다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트워크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 OSI 7 레이어입니다. 주변에서 L2, L3, L4, L7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OSI 7 레이어거든요. OSI 7 레이어는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로 나눈 모델입니다. 각 단계를 레이어, 즉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계층별로 하는 역할도 다 다르고 그 계층에서 활용하는 하드웨어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 OSI 7 레이어 같은 표준 모델이 나왔을까요? 이 모델은 1984년에 발표됐는데요. 1980년대 초에 IBM PC 같은 개인용 PC 모델이 보급되고 통신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다수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내고 싶은데 이거를 디스켓에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났고 덕분에 네트워크 하드웨어 업체들도 앞다투어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장비들끼리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ISO에서 OSI, 즉 개방 시스템 상호 연결 모델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도 이 OSI 7 레이어 모델을 따르면 서로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OSI 덕분에 통신 장비 제조사들은 컴퓨터별, 다양한 네트워크 하드웨어별로 맞춤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OSI 7을 기준으로 삼아 제품을 만들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이 절감됐죠. 기업들은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던 연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OSI 7 레이어는 서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특정 계층에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다른 계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PC방에서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해보죠. 갑자기 13번 PC에서 게임하던 손님이 사장님께 갑자기 연결이 끊겼다고, 접속이 안 된다고 막 항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장님은 먼저 다른 PC에도 문제가 있나 살펴봅니다. 오, 다른 자리에도 항의가 폭주하네요. 그럼 이거는 회선 문제 아니면 공유기, 즉 라우터 문제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선 문제라면 L1, 라우터 문제라면 L3 계층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른 PC에서는 정상이고 13번 PC만 문제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배틀그라운드 클라이언트를 다시 재설치해서 실행해 볼 수 있겠죠. 이게 L7이고요. 재설치했지만 안 되네요. 그럼 이 자리에서 연결된 인터넷이 문제인가 하고 스위치를 살펴봅니다. 이게 L2 계층입니다. 즉 이렇게 각 계층별로 문제가 있나 없나 하나씩 살펴보면서 장애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OSI 7 레이어는 업계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장비라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했고, 관리자들이 네트워크를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계층별로 특징과 하드웨어를 살펴볼까요? 먼저 레이어 1,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즉 물리 계층인데요. 통삭 L1이라고 부르고요. 이 계층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입니다. ISP의 회선이 네트워크 장비에 케이블로 연결돼서 컴퓨터에 01010101 형태의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합니다. 이때 이 디지털 신호가 무엇인지, 혹시 에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전달해요. 이 단계에 속하는 장비가 바로 허브입니다. D링크나 넷기어 같은 회사에서 이런 허브를 제공합니다. 허브가 뭐냐? 지금 보시는 이렇게 생긴 장비인데요. 랜선, 즉 UTP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되게 많죠? 이 구멍을 포트라고 부르고요. 랜선이 UTP 케이블인 거는 4강 2부에서 말씀드렸으니 넘어갈게요. 이 허브의 역할은 회선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KT에서 100메가급 인터넷 회선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걸 포트가 4개 달리는 허브를 사용해서 컴퓨터 4개 연결합니다. 그럼 이 컴퓨터 4대는 지금부터 이제 일신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A 컴퓨터가 B 컴퓨터에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A가 B로 데이터를 보내면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허브는 이 데이터를 C와 D 컴퓨터에도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보냅니다. 브로드캐스트가 뭔지는 4강 1부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C와 D는 필요하지도 않은 A가 B로 보낸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허브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100메가급 회선으로 허브를 통해서 4개 컴퓨터를 연결하면 각 컴퓨터별로 최대 회선 속도는 100분의 4인 25메가로 줄어듭니다. 허브에 연결된 네트워크 기기 수만큼 전체 회선 속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브에 많은 기기가 연결되어 있을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점은 없냐? 싸요. 네, 쌉니다. 허브는 비용이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싶을 때 이 허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L1에서 문제가 생겼다, 뭘 확인하면 될까요? 네트워크 장비들 전원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녹색불은 반짝반짝 하는지, 케이블은 제대로 꽂혀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번엔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L1과 달리 네트워크 통신 경로의 지점 간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L1에서 허브에 연결된 컴퓨터는 데이터를 그냥 다 모두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L2에서는 허브 대신 스위치라는 하드웨어가 놓여져서 스위칭을 해주는데요. 이 스위칭이란 데이터를 받아다가 전달하려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딱 보내주는, 즉 데이터를 보낼 경로를 지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걸 해주는 장비를 스위치라고 부르고요. 이 스위치는 시스코, 주니퍼 네트워크스, 브로케이드, HP, 아루바 네트워크스가 HP에 인수됐죠. 델 EMC 같은 글로벌 IT 제조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위칭을 어떻게 하느냐? 스위치는 스위칭하기 전에, 즉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연결된 기기들의 MAC 어드레스를 봅니다. MAC 어드레스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의 약자인데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의 고유식별 주소입니다. 보통 12자의 문자 및 숫자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13, 52, A4, B9, 39, 7A 이런 식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전 이 주소 아이폰 AS 받으러 갔을 때 처음 봤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도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MAC 어드레스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스위치는 전달할 데이터에서 MAC 어드레스를 봅니다. 만약 20개 컴퓨터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다고 쳐보죠. 1번 컴퓨터가 데이터를 쏩니다. 13, 52, A4, B9, 39, 7A네요. 그럼 이 MAC 어드레스를 가진 기기는 무엇인지 또 봅니다. 저기 2번 컴퓨터가 이 MAC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네요. 그럼 그 데이터를 2번 컴퓨터로 딱 보냅니다. 이게 스위칭입니다. 허브와 달리 다른 컴퓨터에는 보내지 않고 딱 보낼 곳을 찝어서 보냅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죠? 네, 유니캐스트 1대1 통신.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4강 1부 보고 오세요.
근데 데이터를 받을 컴퓨터가 2번이 아니고 2번부터 10번까지 9개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번 컴퓨터가 보낸 데이터에 맥 어드레스를 2번 컴퓨터부터 10번 컴퓨터까지 9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쏩니다. 그러면 9개 컴퓨터에는 1번 컴퓨터가 보낸 데이터가 전송되고 11번부터 20번까지 컴퓨터에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건 1대 N 통신이네요. 이게 뭐죠? 네, 멀티캐스트. 이걸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셨거나 이미 4강 일부를 보셨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맥 어드레스가 스위치에 연결된 기기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냥 이 스위치가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다 뿌려버려요. 연결된 컴퓨터에 닿아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라우터입니다.